이 소리는 아기 울음소리야. 분홍색 담요였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떨고 있었습니다. 생후 석 달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기였습니다.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버려진 두 생명이 서로를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잃은 한 청년이 작은 생명과 함께 다시 일어선 감동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 성수동. 새벽 5시가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골목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태우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32살. 한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와 대리운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방금 마지막 손님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투덜거렸지요. 회사 상사 욕, 가족 불평, 인생에 대한 한탄. 태호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들어주었습니다. 이것도 일의 일부였으니까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오늘 번 돈은 12만 원. 편의점 알바 6시간에 5만 5천 원, 대리운전 5건에 6만 5천 원. 반지하 월세 35만 원을 내려면 아직 한참 부족했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친 얼굴에는 며칠간 깎지 못한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수동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곳곳에 공사장이 들어서 있었고 낡은 건물들 사이로 크레인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이곳은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골목을 돌아 자재창고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응애, 응애.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달랐습니다. 떨림의 패턴이, 소리의 높낮이가 달랐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공사장 자재창고 뒤편이었습니다. 쌓여있는 박스 더미 사이로 뭔가 분홍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앱을 켜고 비춰보았습니다. 분홍색 담요였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떨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무릎을 꿇고 담요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생후 석 달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기였습니다.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야. 태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즉시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태호는 본능적으로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의 작은 손목에서 뭔가 반짝였습니다. 금팔찌였습니다. 18K로 보이는 고급 팔찌였습니다. 태호는 핸드폰 불빛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준혁, 2024년 9월 15일. 이름과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양도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문의 상징처럼 보이는 정교한 문양이었습니다. 태호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기는 일반 가정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할까? 병원으로 가야 할까?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태호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동 인권을 지키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동학대 사건을 맡았습니다. 7살 지민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했고 영양실조 증상도 보였습니다. 태호는 밤낮 없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약혼자 은혜도 함께였습니다. 은혜는 아동인권 변호사를 준비하던 예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가해 부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민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의 폭력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태호는 법정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이 아이를 죽였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혜도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은혜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석 달 후 은혜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호는 변호사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로스쿨도 중퇴했습니다. 법으로는 진짜 필요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품속의 아기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품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신고하면 또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겠지. 절차를 밟고 기다리고 서류를 작성하고 그 사이에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를 안전하게 만들고 진짜 보호자가 누군지 먼저 알아내자.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완벽한 증거. 태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발견 장소, 주변 환경, 아기의 상태, 금팔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진 파일에는 자동으로 시간과 GPS 위치 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 새벽 5시 17분 성수동 공사장. 로스쿨 인턴 시절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 지도교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태호는 아기를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반지하 월세방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아기에게 따뜻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아기는 왜 버려진 걸까? 이렇게 귀한 금팔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왜? 법률가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기, 증거, 법리.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사고방식이 되살아났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이 아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태호는 아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패딩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태호는 24시간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생아용 분유, 젖병, 기저귀를 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분유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젖병을 아기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잘 먹는구나. 분유를 다 먹은 아기는 트림을 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가만히 움직이는 작은 가슴.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준혁, 준이라고 불러도 될까? 태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팔찌에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태호가 부르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금팔찌의 문양을 검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절대로. 태호의 눈빛에 3년 만에 처음으로 결기가 서렸습니다. 법은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증거를 모아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잠든 아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준이야,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널 지켜줄게. 이번엔 반드시. 준혁이를 발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금팔찌 문양과 비슷한 이미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밤새 검색한 결과였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대한물산그룹. 화면 속 로고와 팔찌의 문양이 일치했습니다. 대한물산은 건설과 유통을 겸한 중견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자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회사였습니다. 태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회사 연역, 임원진 정보, 최근 뉴스, 로스쿨 시절 기업법 수업에서 배운 지식이 되살아났습니다. 석 달 전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물산 회장 외동아들 부부 제주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 생후 한 달 손자만 기적적 생존. 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완전히 파손되었지만 뒷좌석 카시트만 멀쩡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기가 그 손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호는 회사 조직도를 찾아봤습니다. 회장 서인철, 65살. 외동아들 서지우는 3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카 서인재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45살. 태호는 로스쿨에서 배운 상속법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준혁이가 사라진다면 법정 상속인이 없어집니다. 그럼 회사는 정관을 봐야 해. 하지만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동기, 기회, 수단. 형사법 시간에 배운 범죄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준혁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태호는 노트북을 닫고 다가갔습니다. 아기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체온은 정상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지난 사흘간 태호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수유 시간, 기저귀 교체 횟수, 체온 변화. 사진과 함께 시간까지 꼼꼼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할 증거였습니다. 적절한 보호 조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준혁이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몸을 굳혔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자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차였습니다. 태호는 핸드폰으로 차량 번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떠날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어.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공사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준혁이를 포대기로 꼭 싸서 가슴에 안았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으면 밖에서 보기에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은 한산했습니다. 관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 소장으로 보였습니다. 저, 며칠 전에 여기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감시 카메라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물건인데요? 태호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갑이요. 밤에 대리운전하다가 여기서 떨어뜨린 것 같아서요. 소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며칠 전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인데요? 사흘 전 새벽이요. 태호는 만료된 로스쿨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사진과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세요? 네. 휴학 중이긴 한데요. 소장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컴퓨터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혁이가 움찔했지만 다행히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새벽 4시쯤부터 6시까지인데. 네, 그 시간대요. 화면이 빨리 감기로 재생되었습니다. 태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새벽 4시 52분. 아까 봤던 검은색 자동차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차가 공사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박스였습니다. 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자가 자재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스를 내려놓고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는 곧 사라졌습니다. 차량 번호가 보이네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화면을 정지시키고 확대했습니다. 번호판이 선명했습니다.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왜요? 지갑 찾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고요. 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장 장치에 파일을 복사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호는 저장 장치를 꼭 쥐고 공사장을 나왔습니다. 가슴속 준혁이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자동차가 또 나타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도 따로 저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차량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직접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SNS와 블로그를 뒤지다 보니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대한물산 임원용 차량.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친구 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혁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로스쿨 동기였고 유일하게 연락이 닿는 친구였습니다. 동혁아, 나야. 태호,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법률 자문 좀 구하고 싶어서. 동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태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것, 금팔찌, 감시 카메라 영상. 하지만 대한물산이나 준혁의 정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혁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좀 위험해. 아동복지법상 일시보호는 가능하지만 사흘은 너무 길어. 빨리 신고해야 해. 알아. 근데 동혁아, 지민이 생각나서.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야, 이번엔 내가 증거를 모았잖아. 감시 카메라도 있고.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 정말 그럴까? 응.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 혼자 버티다간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태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고픈 시간이었습니다. 태호는 분유를 탔습니다. 아기를 안고 젖병을 물렸습니다. 준이야,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방법을 찾을게. 그날 밤 태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계속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발견 일지, 사진, 영상, 차량 정보.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제출할 증거 목록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불을 끄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골목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호는 동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혁아, 미안한데 며칠만 숨을 곳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뭔 일이야? 설명하긴 길어. 제발 부탁이야. 동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수동 카페 지하에 창고가 있어. 거기가 있어. 지금 열쇠 가지고 갈게. 고마워. 태호는 준혁이를 싸서 안았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분유, 기저귀, 노트북, 저장장치.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동혁이 빌려준 창고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태호는 나흘을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준혁이를 돌보고 증거를 정리하고 다음 수를 고민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켜진 채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혁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호야,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동혁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대한물산 회장 손자 실종. 전국 수색 나서. 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뉴스를 클릭했습니다. 서인철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65살의 노인은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자 서준혁을 찾아주십시오. 생후 석 달입니다. 정보를 주신 분께는 5억 원의 포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준혁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팔찌 사진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이 팔찌를 본 적 있는 분은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전국이 저 아기를 찾고 있어. 동혁이 말했습니다. 태호야, 이제 더 숨을 수 없어. 빨리 나서야 해. 태호는 창고 구석에 누워있는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떻게 해야 할까? 동혁이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모은 증거 있잖아. 감시 카메라 영상, 발견 기록 다 있어. 그걸 가지고 회장한테 직접 가는 거야. 만약 날 유괴범으로 몰면 그러지 못하게 내가 같이 갈게. 변호인 자격으로. 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고마워. 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오전 10시. 태호는 준혁이를 안고 대한물산 본사로 향했습니다. 동혁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60층짜리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대한물산그룹 본사였습니다. 정문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경찰차도 여러 대 보였습니다. 태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들어가자.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손자분에 관한 일로 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로비에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순식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보안팀이었습니다. 따라오세요.
태호와 동혁은 별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5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한물산 전무 서인재입니다. 태호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인재의 눈빛이 준혁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 당황, 아니면 분노.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인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우리 조카를 유괴한 범인이에요. 당장 체포하세요. 보안팀이 태호를 둘러쌌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침착해. 증거가 있어. 동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분의 변호인입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인? 유괴범의 변호인이란 말이에요? 인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태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이 아기를 구한 사람입니다. 구했다고? 일주일이나 숨겨놓고 이제 와서 포상금 5억 원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인재가 태호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조카를 유괴했습니다. 체포해 주세요. 형사가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태호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형사가 확인했습니다. 강태호 씨 맞습니까? 네.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동혁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제 의뢰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태호는 가방에서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형사님, 이걸 보시면 됩니다. 뭡니까? 제가 이 아기를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도 있습니다. 형사는 저장 장치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폴더. 발견 당시 사진과 영상. 새벽 5시 17분 공사장 자재 창고 뒤. 분홍 담요 속 아기. 저체온증 상태. 금팔찌. 두 번째 폴더. 일주일간의 보호 일지. 수유 시간, 체온 기록, 기저귀 교체 내역.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폴더. 공사장 감시 카메라 영상.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새벽 4시 52분. 검은 자동차. 남자가 박스를 버리고 가는 장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 차량이 누구 겁니까?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대한물산 임원용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65살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서인철 회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냐? 태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를 일주일 전 공사장에서 발견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준혁이는 눈을 뜨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자, 살아있었구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영상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저 차는 우리 회사 차 아닙니까? 보안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원 전용 차량입니다. 누구 차량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대한물산 정관, 상속 구조도, 최근 3년간 경영권 관련 기사들. 만약 준혁이가 사라진다면 법정 상속인이 없어집니다. 정관 제47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후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태호는 인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전무님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인재를 돌아봤습니다. 인재야. 인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몰랐어요. 기사가 단독으로. 그럼 왜 저 차가 내 전용 차량이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영상 속 남자가 내 운전기사냐? 인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원 나와주세요.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회장은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니요. 당신은 내 손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회장은 준혁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인재와 운전기사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영아유기,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이었습니다. 태호는 핵심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태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지민이 사건의 법정이 떠올랐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던 판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증거가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동혁이 찾아왔습니다. 태호야, 준비됐어? 응. 고마워, 동혁아. 뭘? 넌 잘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객석에는 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대한물산 임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서인철 회장도 보였습니다. 준혁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피고인 서인재, 피고인 김모, 영아유기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인재는 수척해진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강태호를 신문하겠습니다. 태호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해 아동을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2024년 12월 15일 새벽 5시 17분 성수동 공사장 자재 창고 뒤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했습니다. 그때 아동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생후 석 달쯤 되어 보였고 저체온증 증상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즉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년 전 저는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청객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법이 느리면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아이를 지키고 증거를 모아 법정에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저장 장치가 법정 화면에 연결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영상, 일주일간의 보호 일지, 공사장 감시 카메라 영상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 서인재는 단지 회사의 미래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직접 실행한 것도 아닙니다. 태호는 변호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사 걱정이면 법적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생후 3달 아기를 영하 5도 새벽에 공사장에 버리는 것이 회사 걱정입니까?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피고인은 20년간 회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갓 태어난 조카를 죽이려 했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방법입니까? 변호인은 더 이상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셔도 됩니다. 태호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말했어. 최후 진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인재가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20년간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카였을 뿐입니다. 지훈 형이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가져갔을 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인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방청석의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서인재, 징역 12년. 피고인 김모, 징역 5년. 또한 강태호 씨의 일시보호 조치는 아동복지법상 긴급 피난에 해당하며 오히려 아동의 생명을 구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민아, 봤지? 이번엔 법으로 아이를 구했어. 법정을 나오자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씨, 회장님, 당신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완벽한 법률 논리로 우리 손자를 구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준혁이 덕분에 다시 법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대한물산에 아동인권법무센터를 만들려 합니다. 학대받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법으로 지키는 곳입니다. 태호는 놀라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센터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 시험도 다시 준비하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증명하셨잖습니까? 준혁이를 구했잖아요. 회장이 준혁이를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태호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안아보는 준혁이었습니다. 준이야. 아기는 태호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의 법적 후견인도 부탁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아이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태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은혜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은혜야, 나야.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지? 이번엔 법으로 아이를 구했어. 내가 꿈꾸던 것처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나 다시 시작할 거야.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아이들 구하는 변호사가 될 거야. 우리가 함께 꿈꾸던 그 일. 태호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준혁이야. 내가 일주일 동안 돌봤어. 이제 법적 후견인이 됐어.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은혜야, 고마워. 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었어. 이 아이 덕분에 나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을이 묘소를 비추었습니다. 태호는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29년 봄 서울 강남. 대한물산 법무법인 아동인권센터 사무실이었습니다. 강태호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 시간입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호는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37살이 된 그는 변호사 배지를 단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안정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책상 위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7살 지민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태호는 액자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민아, 오늘도 한 아이를 구할 거야. 상담실로 들어가자 30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조카를 도와주세요. 9살인데 부모한테 맡고 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는 하셨나요? 네. 하지만 경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태호는 아동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9살 여자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나는 태호 변호사야.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괜찮아. 이제 아저씨가 지켜줄게. 태호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구해주실 수 있어요? 응, 꼭 구해줄게. 약속해. 이틀 후 법정이었습니다. 태호는 의료감정서, 심리평가서, 이웃 증언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로스쿨에서 배운 모든 지식, 5년간 쌓은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판사님,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태호의 변론은 명확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과의 격리 조치를 명합니다. 아이가 구조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아이가 태호에게 달려왔습니다. 변호사 아저씨, 고마워요. 태호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민아, 이번엔 지켰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회장이 마련해준 곳이었습니다. 아빠, 6살 준혁이가 뛰어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였습니다. 준이야, 학교 준비 잘했어? 응. 오늘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림 그리래. 준혁이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종이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태호, 그리고 준혁이. 할아버지, 태호 아빠 나. 태호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그렸네. 우리 가족이네. 주말이 되자 회장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회장은 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태호 변호사, 어서 오게. 회장님, 안녕하세요. 준혁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준혁이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귀어야 해. 네. 식사를 하며 회장이 물었습니다. 센터 운영은 어떤가?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자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회장은 준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도 컸구나. 벌써 6살이야.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덕분이지. 5년 전 그날 자네가 아니었다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준혁이가 앞서 뛰어다녔습니다. 태호 변호사. 네, 회장님.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준혁이 덕분에 다시 살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준혁이를 재우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이야, 아빠가 너를 처음 만난 날 이야기해줄까? 응. 추운 겨울 새벽이었어. 아빠가 골목을 걷는데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게 나였어? 응. 내가 작은 담요에 쌓여 있었지. 준혁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아빠가 너를 안았을 때 아빠도 구원받았어. 준이 덕분에 아빠는 다시 꿈을 찾았어. 나도 커서 아빠처럼 변호사 될 거야. 태호는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뭐든 될 수 있어. 준혁이가 잠든 후 태호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는 5년 전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발견 일지, 사진, 감시 카메라 영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성수동 공사장, 분홍 담요, 작은 울음소리. 그날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 태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센터에 긴급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아기가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생후 2달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기였습니다. 담요에 쌓여 울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준혁이와 똑같았습니다. 태호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모든 절차를 도왔습니다. 아기는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아기 구했어? 응, 구했어. 나처럼? 응, 너처럼. 준혁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 나도 커서 아기들 구하고 싶어. 태호는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구하자. 주말 태호는 준혁이를 데리고 은혜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준이야, 여기가 은혜 이모야. 하늘에 계신 이모. 응. 태호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은혜야, 나야. 준혁이 데려왔어. 준혁이가 묘비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태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혜야, 봤지? 우리 잘 살고 있어. 내가 보내준 선물 덕분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고마워, 은혜야. 정말 고마워. 돌아오는 길 준혁이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준이야. 그날 밤 태호는 5년 전 일기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새벽 5시 17분 성수동 공사장. 오늘 나는 한 생명을 구했다. 아니, 그 생명이 나를 구했다. 태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9년. 5년이 지났다. 준혁이는 이제 6살이 되었다. 나는 변호사가 되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구했다. 법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날 밤 버려진 2 생명은 서로를 구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